헌법 제10조 제1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본문에서 전체 국민의 행복을 그 이상으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매일 만나는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기로 합니다. 하루는 건물 15층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잠자리가 몇 마리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이상했죠. 잠자리 먹이가 되는 하루살이가 머무는 영역은 잘해봤자 지상 한 7m를 넘지 않을 텐데 어째서 잠자리는 15층이나 되는 곳을 올라왔을까? 그리고 이 녀석들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놀기 위해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온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잠자리를 보면서 떠올랐던 것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리처드 바크죠?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조나단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매기 조나단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날기 위해서 하늘을 나는 갈매기였습니다. 근데 이 날기 위해서 비행한다는 그 조나단의 모습이 너무나 멋져서 저도 그 조나단을 흉내내다 보니까 조금씩 먹는 소식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먹다 보니까 막 근육이 이렇게 좋은 근육맨이 되지 못했죠. 사실은 근육맨이 되지 못한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더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나폴레옹 위인전 탓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잠을 매우 조금만 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책에서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잠자야 될 시간에 다시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읽기 시작했죠. 그 덕분에 하루에 책을 이전보다 한 권을 더 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습관이 계속돼서 청소년기 내내 잠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게 됐고 혹시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쯤 근육맨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이는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의 삶에는 이렇게 남모르는 도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15층에서 잠자리를 보고 또 갈매기 조나단을 읽었을 때 그 가슴이 탁 트이던 그 자유로운 느낌, 그런 것이 다시 살아났는데 바로 이처럼 자유를 실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 이것을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감은 행복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 아마 그 파랑새라는 동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꿈속에서 파랑새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결국 그건 꿈속이었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현관 문 앞에 파랑새가 걸려있더라는, 새장 속에 파랑새가 걸려있더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우리 집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행복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행복을 찾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화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자, 만일 파랑새가 없다면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새는커녕 꽃 한 포기 안 키우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집에 새가 없다면
파랑새를 찾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파랑새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랑새를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얘기는 현재 행복하다는 얘기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과 미래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미래형 행복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우리가 그 얼굴을 모릅니다. 사실은 당장 몇 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각자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모두가 우연에 지배되는 그런 삶이었던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초 후도 알 수 없는 이러한 미래를 계속 다가오는 미래를 만나면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지금부터 아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궤적을 본다면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결정을 했던 것이죠.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타나는 뉴키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종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종이를 찢겠다. 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죠. 컵을 들었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그 아주 미세한 시간의 단위를 잘라보면 우리 두뇌 속에서는 재빠른 어떤 전산 처리가 일어납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종이를 찢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종이를 찢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종이를 찢으면 찢는다는 일이 생길 것이고 찢지 않으면 찢지 않는다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가령 해서 종이를 자 지금이 1분 1초라고 합시다. 1분 1초에 종이를 찢었습니다. 자 1분 3초가 됐습니다.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1분 1초였죠. 자 이렇게 봅시다. 현재 몇 시 1분 1초에 찢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몇 시 1분 3초라는 순간에 찢어졌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1초에 한 행위가 3초에 나옵니까? 그렇죠? 지금 1초의 행위를 했을 때 3초는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3초라고 하는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과는 여기에 있지 않고 과거에 있죠. 이거를 다시 행위로 본다면 이것은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연구하는 과정이고 설명의 내용입니다. 찢어진 결과를
우리는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찢어진 거를 찢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실을 우리는 생활에서 번번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초에 찢겠다라는 행위를 하고 2초 후에 결과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 상태에 이미 미래에 있어서 이 과거는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가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글씨를 이렇게 썼다가 지우죠, 보통. 이거 간단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억을 쓰려고 그랬는데 잘못해서 디귿을 썼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거를 지우고 기억을 쓰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기억을 쓴 것과 디귿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기억을 쓴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종이를 찍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결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에 우리가 한 일은 과거에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에 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가지 성취를 했습니다. 뭐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취를 했습니다. 또 뭐를 만들었죠. 자, 지금 이 순간에 뭐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는 항상 미완성입니다. 만들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이런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겠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면 자기가 만든 과거에 어떤 영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면 과거에 자기가 썼던 책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과거고 이 사람은 계속 현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과들은 사실은 이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이죠. 자, 전에 뭐를 했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어떤 과업을 하나 정해서 완수하고 그 다음 일을 또 하고 한 거는 계속 과거로 쓸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가 과거로 가서 나타나죠. 결과물이.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현재의 이 사람과 미래의 이 사람 사이의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경험, 학습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진보하는 겁니다. 이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가 또 다른 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는 이렇게 봅시다. 과거는 내일 본 오늘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렵나요? 자, 과거는 내일 본 오늘 뭔가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로 갈 겁니다. 그 과거는 내일 본 오늘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된 경험과 학습을 쌓아서 진보한 나라는 사람은 현재의 나보다는 훨씬 유능해진 겁니다. 이 유능한 사람은 미래를, 오늘 일한 사람은 바로 진보된 내일을 맞이하겠죠.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밖에 지배할 수 없지만 오늘 무엇인가를 한 사람은 보다 유능한 내일의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보다 유능한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사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스스로를 성취한 사람, 외부에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밖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근사한 걸 내놨다. 이것이 아니고 근사한 건 남들이 누리겠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래서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미래는 과거라는 차력을 주물러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현재를 아주 잘 살면 미래를 남다른 좋은 미래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뇌과학, 뉴로사이언스에서 그 사람의 두뇌를 촬영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머리에서 사람의 두뇌를 fMRI로 촬영을 했을 때 동일한 부위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동일한 부위에서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동일한 부위에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연산 처리를 했던 두뇌라면 미래 설계도 더 잘하겠죠. 같은 부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미래를 상상하는 밑그림,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불러올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지 하는 부분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미래 설계를 여기서 가장 활발하게 하지만 과거와 다른 것이 뭐냐면 과거의 기억은 이 부분에서 하지만 미래의 설계를 할 때는 두뇌 전체가 들썩들썩 하면서 완전히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 그런 환한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을 할 때 두뇌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뇌 기능이 우수하면 미래 설계도 더 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면에서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죠. 두뇌 기능이 원래 우수한 사람은 더 미래를 잘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뇌 기능이 우수하다 하는 거는 스스로 개발해서 그 격차를 많이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슨 두뇌를 100%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보람을 거둔다.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의외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근육을 기르고 하는 것 이상으로 두뇌를 잘 개발하는 것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양질의 경험을 한 사람은 더 훌륭한 미래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마이너스 사고라고 그러죠. 뭔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자, 우유가 반 컵이나 남아있어 하고 우유가 반 컵밖에 없어라는 얘기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우유가 반 컵이나 있어 할 때는 만족감이 있을 것이고 반 컵밖에 없어 할 때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말하는 거를 굳이 노력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거를 많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두뇌도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미래 설계를 할 때도 더 긍정적인 설계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긍정의 힘이라든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그 증명도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 잘 보고 아주 재주 좋게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부러워하죠. 근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것은 진짜 실력입니다. 시험 뭐 매번 그 1시간 혹은 뭐 2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보는 시험 성적으로 많이 좌우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것이 과연 성공으로 쭉 이어지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죠.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60대, 70대 됐을 때 한번 만나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지. 인생의 승패는 그런 것으로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항상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를 연마해서 거짓없이 자신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은 틀림없이 자신의 인생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성취, 즉 스스로 진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적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천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놀라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왜냐하면은 지난 그 5년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나는 법학과 일반 국민 사이에 가교를 놔줬습니다. 리걸마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해서 국민들에게 소개를 했죠. 독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단행본을 12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국가 기관 사이의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념적인 도구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국민들에게 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 실제적인 칼인지를 알려주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법과 사회의 소통을 위해서 더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나 책을 쓰는 저술가를 무직업자로 취급합니다. 물론 돈벌이로서 좀 신통치 않죠. 그런 면에서는 무직업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일리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뇌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적고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그저 공짜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의식이 바뀔 때 진실로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나는 우리나라에 곧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의 직업은 법논리를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글로 써내는 일인데 이 일을 대하는 개인적인 태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노력 없이도 일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받는 대가로 그 대가, 이런 돈이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그 모든 즐거움에 플러스해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낍니다. 반갑고 의욕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나는 나 자신을 법논리의 천재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성격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의 능력 가운데에는 남다른 부분, 그런 것이 있죠. 바로 그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천재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그 어느 분야에서는 천재일 것입니다. 물론 아직 자기 자신의 천재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조금 전에 당신이 어떤 천재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즐겁고 설령 일과 관련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또 그 일의 대가가 덤으로 기쁨을 주는 것일 때,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기보다는 돈도 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일일 때, 그 일을 찾는 것이 바로 당신의 천재성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천재성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늘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도 아닐 겁니다. 사실 성실하지 않은 천재는 제 역할을 못하죠. 아무튼 행복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나는 어떤 천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노력에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진보를 통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부정적이면 미래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뇌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두뇌는 몇 살까지 발달할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내용은 웰빙의 리걸 마인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뇌에 뉴런이 있습니다. 그냥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자, 두뇌에 어느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성장기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확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뉴런 속에 있는 조밀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전혀 좀 엉뚱하다고는 하겠지만 뼛속이 촘촘해가고 튼튼한 뼈인가, 아니면은 숭숭 구멍이 나서 허약한 뼈인가, 이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밀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시냅스 조밀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웰빙의 리걸 마인드도 그렇지만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고 싶으면 뉴로사이언스와 리걸 마인드라는 책을 보시면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성인의 100% 시냅스 조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살에서 2살 사이가 되면은 성인의 15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시냅스 조밀도가. 그런 다음에 16살까지 이게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를 해서 다시 100%로, 성인의 100%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150%로 됐다가 다시 100%로 줄어들어가는 과정에서 요 10대, 보통 16살까지로 가야 되겠죠. 요 10대에는 두뇌가 그 구조를 다시 뒤바꾸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배선을 바꾸는 시기이기 때문에 극히 불안정하고, 이때 청소년들이 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소년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 과정이 일어나는 애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왜냐면 청소년 때 다 사고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정상적으로 적응을 해갑니다. 근데 이 두뇌 배선이 바뀌는 기간에 이 충격에 영향을 받는 애들만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 10대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뇌 배선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안정적으로 두뇌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 뉴로에서 새로 발견한 내용이 뭐냐면 16세 이후 72세까지 굉장히 늦죠? 지금은 좀 더 늦어졌을 겁니다. 72세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75세, 80세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시냅스 조밀도가 계속 증감한다는 것입니다. 늙지 않는 겁니다. 두뇌가. 계속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노력을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두뇌는 시냅스 조밀도를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아주 훌륭한 연산작용을 하고 훌륭한 판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10대에 키가 다 자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두뇌를 위해서는 적어도 72세까지 계속 좋은 내용의 글을 읽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작업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우개를 집어들었다가 놓습니다. 혹은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매번 머리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내렸던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하고 남이 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기억은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오늘 하루가 그만큼 빨리 사라지는 것이죠. 두뇌는 선택을 위한 고민을 할 때 좋아집니다. 따라서 두뇌 관리는 항상 내 머리로 결정하기, 이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남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지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별 고민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매번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로 항상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입니다. 머리의 체조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각,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저 멍하게 흐릿한 그림을 보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두뇌는 그만큼 아까 봤듯이 이제 16세 이후라 하더라도 두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체 활동이나 두뇌에는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태국 서쪽 해안에 사는 집시족의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걸음마도 하기 전부터 수영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의 절반 이상을 보트 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오래 계속됐죠. 이건 장기적인 문화가 어떤 종족의 두뇌를 변화시킨 사례로 보고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심장박동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물속에 잠수해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잠수 장비도 없이 30피트 정도는 보통 잠수를 하는데 그 중에 술루족이라는 종족은 진주를 따기 위해서 잠수 장비 없이 75피트까지도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시각신경도 발달이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물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 속에서도 그 주위를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시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적인 문화 경험만 사람의 두뇌를 바꾸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런던에서는 택시 운전사들의 두뇌를 체크를 해봤더니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두뇌는 일생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하면서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매 선택의 기회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두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미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묻지마 사건이라고 하는 범죄가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지난 8월 22일 퇴근 시간에 여의도에서 4사람을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의자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주지 책장에 있던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를 이제 소개한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술 취해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PC방에서 밤을 새워도 어디서 주먹질을 해도 화낼 사람이 없으니 편해지려나. 누군가 좋아하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편지글은 30세 남성의 심리 상태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런 거를 정신이상이라고 그냥 이거는 병명이 아니고 일상 용어로 정신이상이라고 할 때 인간의 정신이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은 자연보다는 오히려 인간, 개인과 집단의 마음에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핵폭탄이 발사되게 됩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서의 정신질환 이외에도 두뇌가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모럴을 학습하게 될까요? 두뇌 조직은 아동기 초기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자들은 두뇌 조직이 아까 10대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아동기 후기, 그러니까 한 5, 6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두뇌 조직이 완성되는 10대까지 이때 모럴을 관장하는 두뇌가 성숙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충동을 억제하고 모럴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13세죠. 13세가 안 된 사람은 형사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두뇌가 미성숙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뉴로 연구 결과에서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 13세가 안 된 사람만 두뇌가 미성숙한 게 아니고 성년자도 두뇌가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두뇌가 미성숙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인들의 안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13세가 안 된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러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안전에 대해서 평소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슨 사건만 나면은 그 사람이 소외된 삶을 살았다든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면서 범죄자 자신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두뇌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를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5살 정도부터 10대,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10대 후반까지 이러한 그 청소년이라든지 아동들에게 이웃의 존재, 공존의 의무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공중도덕이라고 하죠. 그런데 좀 문화도 발달했고 생활도 좀 더 여유가 있어진 그런 오늘날에 이 공중도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이 둔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주쯤 전에 그 시촌 현대백화점 10층에 있는 식당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걸어다닐 수 있는 나이의 남자아이하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식탁 위에는 이미 기본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성이 투명한 유리병을 꺼내더니 아이를 세워둔 채 소변을 보게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주위에 딴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 소변을 보게 한 다음에 용기를 마개를 닫아서 식탁 위에 반찬 옆에다가 딱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비빔밥이 나오니까 이 여성은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공장소에서 그 아이가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상관없이 변을 보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은 양육 태도는 이웃의 공존을 해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장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읽고 쓰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다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다움은 우리만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미 3만 년 전 인류는 동굴벽에다가 무엇인가를 쓰고 그리면서 인간다움을 배워왔습니다. 교육은 문학, 예술, 철학, 질서 등을 가르치고 인내심을 가르치며 사람이 타고난 동물적인 본능을 문명화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보호자의 양육 태도는 또 하나의 환경입니다. 문제 청소년은 바로 문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사람은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는 변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저 애벌레면 애벌레로, 나비면 나비로 평생을 마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공중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두뇌가 성숙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소이고 또한 책임감을 느끼는 생활 방식은 행복을 위한 삶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두뇌를 열심히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미래형 행복을 찾는 분이라면 이제부터 머리를 쓰면서 살기로 합시다. 매일 만나는 행복을 차곡차곡 수확하기로 합시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